실거지약이다 이년아! 아잉, 가시기 전에 제 속옷이나 좀 빨고 가시지요. 쫓겨난 은채는 한겨울 장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10살 소년이 죽은 할머니를 지게에 업은 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장터에서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험상궂은 빚쟁이들이 아이를 둘러싸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빚을 못 받았으니 니놈과 이 시체를 팔아서라도 빚을 받아낼 것이다. 아이가 빚쟁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할머니만 묻게 해 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내가 데려가겠소. 쫓겨난 며느리 은채의 운명을 바꿀 선택. 그리고 세상이 몰랐던 지게꾼 소년의 놀라운 비밀. 평범해 보이는 이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반전과 감동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처럼 따뜻한 기적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 은채가 쫓겨나던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5년 전 화촛불이 환하게 밝혔던 혼례식장. 그날 은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장사로 큰돈을 번 윤호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니까요.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쓸쓸하게 대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칠거지약이다. 박씨 부인의 냉혹한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5년이나 됐는데 대를 못 잇는 여자는 우리 집에 필요 없다다. 은채는 마루 끝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는 첩춘심이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마님, 제가 벌써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22의 젊은 춘심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은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서방님께 아들을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윤호에게 애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춘심의 치맛자락만 붙들고 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하인에게 손짓했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내쫓거라. 그때 춘심이 은채에게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가시기 전에 제 속옷이나 빨고 가시지요. 첩의 입에서 나온 치욕적인 말에 은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하인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은채가 박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차갑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내놓은 지 오래다. 하인들이 은채의 초라한 보따리를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박씨 부인이 엽전 꾸러미 하나를 은채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 비용 80냥이다. 동전이 짤그랑거리는 소리가 은채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야박하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 이거라도 가지고 썩 꺼져라.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마치 은채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뒤에서 춘심의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세상이야.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80냥 꾸러미를 주워들었습니다. 이 돈은 친정에서 가져온 전 재산이자 앞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할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보따리를 등에 메고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시끌벅적한 장터에 다다랐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기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은채만 홀로 남겨진 듯 막막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음식 냄새조차 역겹게 느껴질 만큼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게 무슨 꼴이냐? 아이고 불쌍해라. 은채는 홀린 듯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들어간 곳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채는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멍석 안에는 창백한 노파의 시신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시신을 지게에 업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빚쟁이가 소년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니놈을 키우던 유모가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다. 빚쟁이는 소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빚을 못 받았으니 이놈을 염전 노예로 팔아야겠다. 구경꾼들은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빚쟁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나는 팔려가도 좋습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우리 할머니 무덤은 만들어 드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고작 10살 아이가 제 목숨보다 키워준 유모를 먼저 걱정하는 모습에 구경꾼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는 소년의 어깨를 우악스럽게 낚아챘습니다. 시끄럽다. 빚쟁이가 소년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잠깐 군중 사이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채가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80냥. 이 돈이면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몇 달은 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돈을 내놓으면 당장 오늘 밤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성은 그냥 지나치하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묻어달라며 울부짖는 저 어린 것을 두고 돌아서면 평생 사람답게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쫓겨난 목숨이었습니다. 은채는 빚쟁이 앞으로 성큼 걸어가 묵직한 돈주머니를 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빚 내가 갚겠소.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빚쟁이가 돈주머니를 주워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돈을 챙긴 빚쟁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차가운 장터 한복판. 멍석에 덮인 시신과 은채 그리고 소년만이 남았습니다. 은채는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년의 눈망울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깊고 맑았습니다. 은채는 얼어붙은 소년의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거칠고 튼 손등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괜찮다. 은채가 소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거라. 소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누구십니까?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은채는 대답 대신 소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은채와 소년은 함께 유모를 정성껏 묻어드렸습니다. 봉분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초라한 무덤이었지만 소년은 그 앞에서 절을 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의 온기만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유모를 묻은 후 은채와 소년은 마을 외곽의 작은 움막을 얻었습니다. 80냥은 이미 다 쓴 터라 남은 것은 비가 새는 초가삼간이 전부였습니다.
은채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날부터 은채는 양반과 교수의 고운 손을 버렸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소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장정들을 따라다니며 지게 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훈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은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작은 몸으로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르내리는 훈이를 보며 은채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저 나이면 글 공부를 해야 할 텐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은채는 버리는 책을 주워 밤마다 꾸준히 훈이에게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멀건죽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은채가 자신의 건더기를 훈이의 그릇에 덜어주면 훈이는 다시 은채의 그릇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건강하셔야 저도 큽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건더기를 먹이려다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은채가 무리하게 빨래를 하다 몸살이 났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은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훈이는 은채의 이마를 만져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머니, 열이 너무 높아요. 훈이는 주저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산을 넘어 10리 길을 달려 약방에 도착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약 좀 주세요. 하지만 약방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값이 서푼인데 내가 가진 돈은 한 푼밖에 안 되는구나. 훈이는 망설이지 않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은빛 비녀 하나. 돌아가신 유모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약방 주인은 비녀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약을 내주었습니다. 훈이는 약을 품에 꼭 안고 산길을 달려 내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약 가져왔어요. 훈이가 헐떡이며 약을 내밀었습니다. 은채가 약을 받아들고 훈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훈이의 품이 비어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품속에 간직하던 유모의 비녀가 없었습니다. 훈아 할머니, 비녀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지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은채는 생각했습니다. 내 배에 아파 낳은 자식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진짜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은채는 아직 몰랐습니다. 훈이에게 숨겨진 놀라운 재능과 그의 진짜 정체를. 봄이 왔습니다. 운막 앞마당에 작은 채소밭이 생겼고 훈이는 어느새 12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한 뼘 자라 이제는 제법 묵직한 짐도 거뜬히 나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훈장댁에서 귀한 고서가 사라진 것입니다.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의서인데. 훈장이 마을을 헤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존경을 받는 훈장님이라 마을 사람들도 총출동해서 샅샅이 뒤졌지만 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훈이도 지게를 내려놓고 함께 찾아다녔습니다. 훈아, 너는 본 적 있느냐? 훈장이 물었습니다. 훈이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 책이라면 나흘 전 5시쯤 김주막 뒤편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때 훈장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훈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지게를 지고 그 앞을 지나갔는데 훈장님께서 책을 옆에 놓으시고 물을 떠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생기셨는지 황급히 일어나셨는데 책을 두고 가셨습니다. 훈장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책 표지가 어떻게 생겼더냐? 푸른색 비단 표지에 금실로 동의보감이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모서리가 조금 해지고 7페이지 귀퉁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훈이의 말에 훈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다, 그게 내 책이다. 사람들이 우르르 긴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물과 돌틈에서 정말로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훈장이 책을 끌어안고 감격해했습니다. 고맙다, 훈아. 그런데 주막 주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훈이 너 나흘 전에 여기 지나갔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리 자세히 기억하느냐? 훈이가 조금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 번 본 건 잘 기억해요.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 본 것을 나흘이 지나도 그렇게 세세히 기억한다니. 책의 색깔과 글씨 심지어 어느 페이지가 접혔는지까지 알다니. 저건 보통 아이가 아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훈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은채가 훈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훈장님 책 찾았다며. 모두들 우리 훈이가 똑똑하다고 칭찬이 자자하더구나. 은채는 대견한 표정으로 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훈이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 한 번 본 풍경과 사람과 물건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특별한 재능인지 혹은 위험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훈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과 비단옷을 입은 낯선 남자가 나오는 꿈. 하지만 아침이 되자 그 꿈은 아침 안개처럼 흐릿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병조판서 정무열이 지방 순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0살의 정무열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영모 사건, 아내는 영모를 꾀하던 이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유모와 도망간 아들은 찾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출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인의 목소리에 정무열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자. 화려한 행렬이 한양을 출발했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병조판서의 행차에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섰습니다. 며칠 후 정무열의 행렬은 은채와 훈이가 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병조판서 대감님이 오신다더라. 어서 길을 치워라.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훈이도 그날 장터에서 지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화려한 행렬이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정무열이 백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훈이는 길가로 비켜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게를 진 초라한 소년과 권력의 정점에 선 병조판서. 두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정무열의 말이 천천히 훈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정무열이 고개를 돌려 훈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지게를 진 소년의 옆모습. 땀에 젖은 머리카락과 초라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만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정무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말을 멈추려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마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옆에 있던 하인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정무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착각이었다. 병조판서의 아들이 저런 초라한 지게꾼일 리 없었습니다. 행렬이 지나가고 훈이는 다시 지게를 지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훈이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스쳐간 그 양반의 눈빛.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꿈에서 본 듯한.
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배고프겠다. 훈이는 서둘러 쌀을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관아에 머물던 정무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낮에 본 소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아들 생각에 미쳤나 보다. 정무열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저렸습니다. 훈이도 움막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본 그 양반, 붉은 관복과 위험 있는 자태,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눈빛, 왜 자꾸 생각날까? 훈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운명의 실이 이미 둘을 이어놓았다는 것을, 곧 놀라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은채가 움막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연이 여기 있었구나. 대문 밖에 박씨 부인과 첩춘심이 험상궂은 사내들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니년이 내 돈 80냥 훔쳐서 거지 새끼 키우며 잘 산다며. 박씨 부인이 으름장을 놓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춘심이 은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형님남의 돈으로 이리 편히 사셨어요. 험상궂은 빚쟁이가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원금 80냥에 3년치, 이자를 더하면 220냥이요. 당장 갚지 않으면 관아에 끌고 가겠소. 은채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움막이나 뒤져서 갚나가는 거라도 찾아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훈이가 지게를 내려놓고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분이 내미신 장부 좀 보여주십시오. 빚쟁이가 코웃음을 치며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훈이는 장부를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이 장부는 조작되었습니다. 첫째 날짜가 틀렸습니다. 여기 3년 전이라 적혀 있지만 어머니께서 그 돈을 쓰신 건 2년 전입니다. 둘째 법정 이자율은 월 3푼입니다. 원금 80냥에 2년 24개월이면 이자가 57냥 6천. 합쳐서 137냥이 맞습니다. 훈이가 장부를 빚쟁이 앞에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장부는 3년으로 계산했고 이자율도 월 5푼으로 높였습니다. 80냥이 넘게 더 받으려 했구먼.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놈 12살밖에 안 됐는데 계산이 저리 빠르냐. 그것도 머릿속으로 다 했다. 훈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법을 어기고 거짓 장부로 양민을 협박하는 것은 중죄입니다. 관아에 고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돌아가시겠습니까? 박씨 부인이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가자, 이런 곳에 더 있을 것 없다. 일행이 부랴부랴 움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훈이는 쓰러진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은채가 눈물을 흘리며 훈이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훈아. 그날 저녁 관아 마당에서 하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을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다더라. 지게꾼 꼬마가 빚쟁이 장부의 조작을 단번에 알아냈다지 뭔가. 그것도 머릿속으로 계산을 다 했다더군. 정무열이 마당을 지나다 하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잠깐 그 이야기 상세히 말해보거라. 하인이 황급히 절을 올리고 훈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12살 훈이라는 지게꾼 아이입니다. 정무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게꾼 아이. 며칠 전 장터에서 스쳤던 그 소년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고 계산을 순식간에 해낸다. 정무열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5살 때 천자문을 떼고 7살 때
호조, 장부의 오류를 찾아낸 신동. 정씨 가문은 대대로 한 대에 걸쳐 신동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직접 보고 싶다. 정무열이 서둘러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움막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훈이가 지게에 나무를 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훈이가 지게를 내려놓으며 몸을 숙이는 순간 위솥이 들려지며 허리춤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지도 모양의 점이 선명했습니다. 정무열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점. 설마. 정무열이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마님 어인일로. 은채가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정무열은 은채에게 훈이를 어떻게 거두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은채가 2년 전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무열이 훈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훈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다만 제 이름이 훈이었다는 것과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만 기억합니다. 정무열의 심장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훈이. 정훈. 자신이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성함이 무엇이었느냐? 훈이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산댁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경산. 정무열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아들을 맡겼던 유모의 고향이 바로 경산이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남긴 물건이나 말씀은 없느냐? 정무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녀와 낡은 옥주머니뿐이었습니다. 훈이가 서랍을 열어 옥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이것을 평생 지니고 있으라고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정무열은 그 옥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직접 수놓은 쌍앙무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구나. 정무열이 훈이를 끌어안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8년 동안 찾아 헤맸던 내 아들. 은채와 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의 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무열이 말했습니다. 훈아, 한양으로 가자. 비단옷을 입히고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마. 병조판서의 아들로 떳떳하게 살게 해주겠다. 하지만 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정무열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왜냐, 아버지를 만났는데. 낳아주신 은혜는 크나 키워주신 은혜는 하늘 같습니다. 훈이가 은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못 갑니다. 은채가 황급히 훈이를 말렸습니다. 훈아, 무슨 말을 그리 함부로 하느냐. 대감마님은 내 친아버지시다. 아닙니다. 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굶주릴 때 먹여주신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아플 때 약을 구해주신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신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정무열은 훈이의 말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8년 동안 무엇을 했던가. 아들을 찾지 못한 채 탄식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무 연고도 없는 아이를 전 재산을 털어 구하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도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정무열은 천천히 은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니. 은채가 깜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부인. 정무열이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진짜 어머니는 부인이오. 나는 아들을 낳았을 뿐이지만 부인은 아들을 살렸소. 정무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오.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소. 함께 이 아이를 키워 주시겠소.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과부입니다. 이미 훌륭한 아들이 있지 않소. 정무열이 훈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무슨 허물이오. 부인은 내 아들을 구했소. 그것만으로도 내 평생의 은인이오. 은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같은 천한 과부가 감히. 정무열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은 천하지 않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시오. 훈이가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쥐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희 셋이 함께 가족이 되면 안 됩니까? 은채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무열이 은채를 끌어안았습니다. 움막 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80냥으로 시작된 인연이 진짜 가족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0년 후, 정무열과 은채가 혼례를 올린 후 훈이는 한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20살이 된 훈이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병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은채는 정경부인이 되어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정무열 댁 대문 앞에 허름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박씨 부인과 윤호였습니다. 장사가 망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춘심은 재산을 들고 애저녁에 도망쳤습니다. 은채야, 나 좀 살려줘. 윤호가 대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돈 좀 꾸어다오. 하인이 훈이에게 보고했습니다. 훈이가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위풍당당한 관복을 입은 훈이를 보고 박씨 부인과 윤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십니까? 훈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모르겠느냐?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칠거지하기라 내쫓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모욕했던 분들을 어찌 기억하겠습니까? 윤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은채 좀 만나게 해다오. 어머니께서는 지금 행복하게 사십니다. 훈이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상처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사십시오. 훈이는 당당하게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씨 부인과 윤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은채와 훈이의 행복한 미래를 바라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의 2026년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